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인데요. 공인회계사 출신이고요. 현재는 신한은행 내에서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 또 강의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Y스트릿을 통해서 외환시장, 어렵기는 한데 그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용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나간 돈도 달러화가 제일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수출액 자체는 세 가지의 함수거든요. 네. 한 가지가 이제 환율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 요 두 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분위기 좋았을 때, 네. 그때 환율이 2007년에 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환율은 계속 그 당시가 이제 5년 내내 환율이 하락했던 시기인데. 제가 오늘 그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외환 시장이 잠잠할 때, 조용할 때 공부를 해놔야 된다. 나중에 터지고 나면 그땐 듣는다. 그리고 또 맞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반기가 됐건 내년이 됐건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다시 또 이제 혹시나 긴축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되면 이 외환 시장에 격변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1년이 됐든 반년이 됐든 지금 공부해놔야 됩니다. 요게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어떻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좋은 책을 쓰셨길래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예,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백석현 님의 신간 맞죠? 예. 네, 한 두 달 좀 넘고 세 달은 2달 됐나요? 예. 두세 달 정도? 예. 이 위너스북에서 책을 만약에 더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협찬은 아니고 저희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린이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정말 외환 어느 정도 고수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도 볼 수 있을 건데 그 다들 이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항상 표현에 어떤 신문은 이렇게 쓰고 어떤 신문은 또 저렇게 쓰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 맞습니까? 달러원 환율이 맞습니까? 그 환율이라는 거는 그 외국 통화의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든 달러원 환율이라고 하든 그걸 표현하는 숫자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 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든 달러원 환율이라고 하든 상관없고요. 그게 애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든 아빠 엄마라고 부르든 상관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쉬워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자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게 원화 대비 달러 환율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원달러 환율이 맞는데 1달러 대비 원화 분모와 분자로 따지면은 또 이게 슬래시 했을 때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쭤봤던 건데. 근데 외환시장에서 관행은 그러니까 은행 간 시장에서 관행은 달러 대 원화를 표시할 때 그 슬래시를 중간에 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꼭 달러 나누기 원화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원 슬래시 달러라고 해서 원화 나누기 달러가 아니라 그냥 원화 대비 달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달러하고 원 사이에 있는 슬래시는 그냥 원과 달러가 다른 통화라는 걸 표시한다는 것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그냥 원달러 환율 이러면 되네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 M자로 시작하는 신문에서는 항상 원화 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하락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즉 원화가 강세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꼭 몇몇 신문은 원화 값이 떨어졌다, 원화 값이 하락했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그 기자분하고도 그 대화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원화 가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환시장의 뉴스, 글로벌 뉴스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는 원화 가치가 아니라 달러화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쓰는 게 더 이해하기도 쉽고 시장을 보기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원화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달러화 가치로 치환을 해서 예.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로 쓰는 게 쉽고 예.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가치에다 포커스를 놓는 게 쉽다. 네. 아, 이렇게 명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기자들도 헷갈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일종의 정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환율은 물론 뭐 유로화나 엔화 뭐 다른 그렇죠. 통화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환율 하면 그냥 달러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환율 하면 그냥 달러 가격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이야기를 대부분 하게 될 텐데 달러는 누가 봐도 기축 통화고 그렇죠? 예. 과거에 혹시 그 기축 통화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이전에 예. 영국이 이제 세계를 주름잡을 때는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 통화였고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공식화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된 게 네. 공식화됐죠. 예, 기축이 무슨 뜻이에요? 기축이. 기축 통화라는 건 뭐 한마디로 하면 국제 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 중심이 되는 예. 통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별 수출 비중을 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가 넘고요. 한국이 제1의 수출국이죠. 예. 이제는. 예. 미국보다 2배 이상 가거든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고 받는 돈은 위안화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직도 달러입니다. 달러. 예. 그게 한국 기업이 원해서가 아니라 중국 기업도 원하고요. 한국 기업도 원하고 그게 편하고 서로 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기축통화의 위상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기축통화가 예전에 뭐 영국의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었듯이 그러면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는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모르죠. 곧 그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힘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니까. 예. 길게 보면 예. 그거에 대한 전망은 조금 뒷부분에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그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항상 이제 통화의 흐름을 보면 달러화가 많이 강세를 보여왔죠. 예. 혹은 이제 엔화도 좀 같이 강세를 보여왔고 그런 형상들이 반복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랑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기 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아무래도 달러화는 전 세계인의 통화이기 때문에 위기 때는 다들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위기 때는 신용도 위축되고 돈이 안 돌고 다들 현금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유동성 좋고 가장 신뢰성 있는 통화들을 보유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위기 이전에 그 신용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나간 돈도 달러화가 제일 중심이 되거든요. 위기 이전에 많이 풀려나갔던 돈들도 달러니까 예. 위기 때 다시 빨아들이게 되는 돈도 찾게 되는 돈도 달러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이나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이나 뭐 전 세계 투자를 했을 때 뭔가 글로벌의 위기가 터지면 그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때 그 해당국 통화를 팔고 달러화로 바꿔서 나가죠. 달러화가 기축 통화고 가장 유동성 좋고 신뢰성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달러화를 다들 사게 되니까 다시 이게 다 같이 사잖아요. 그 위기 때는 작년에 코로나 때 봤듯이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죠. 가치가. 그렇죠. 거의 뭐 요요의 실을 감듯이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기축, 그렇죠. 그 달러화가 있는 거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계속해서 달러고. 우리나라에서 글쎄 이건 모르겠네. 이게 뭐 자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왜 체감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달러에 민감한 것 같죠? 다른 나라들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다들 얘기하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 지금 뭐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거든요. 뭐 중국,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워낙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그렇죠. 높아서 게다가 또 개방도도 높고요. 그렇죠. 신흥국들 중에서는 또 그 금융시장 개방도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돈 빼가기도 쉬운 ATM기, 글로벌 ATM기. 그리고 또 중국 경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예. 중국 경제가 좋으면 또 한국에도 투자금이 같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한국 수출 지표거든요. 네. 한국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보고요. 한국 수출 지표가 나빠지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글로벌 경제 바로미터가 이제 한국 수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죠. 한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민감한 한국 시장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소규모 개방 경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중국 의존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미국 의존도도 높고 뭐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존 내에서도 소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화 어떻게 보면 사용 빈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뭐 역시나 달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율하고 기업 실적, 환율하고 주가 상관관계도 엄청 크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 좋고 환율이 하락하면 뭐 수출 기업한테 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발제를 하죠 기자들이. 네.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는 그러니까 수출액 자체, 그러니까 결국 수출 기업은 수출액이 증가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수출액 자체는 세 가지의 함수거든요. 네. 한 가지가 이제 환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 요 두 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 이제 말씀하신 그 논리,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에 좋고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다는 건 환율은 변하는데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도 같이 변합니다. 많이 팔고 많이 벌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세, 원하는 강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출액이 증가할 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긴 흐름을 보면 수출액이 증가하는 경기 호황기에는 환율은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수출 물량이나 수출 단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는데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많은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00년대 중반. 그때 이제 한국 코스피가 2000 뚫고 그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 환율이 2007년에 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환율은 계속 그 당시가 이제 5년 내내 환율이 하락했던 시기인데 수출액 자체는 또 계속 증가했었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그 얘기는 수출 물량이나 수출 단가는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 2015년, 2016년은 환율이 상승했고요. 2017년 1년 동안은 환율이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는 2017년 1년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2017년 계속 상승해서 2018년 초에 그 역사적인 고점을 그 당시로서는 갱신을 했던 때고 그때도 환율은 1년 동안 그때 원달러 환율이 한 150원 하락했어요. 2017년 1년 동안에. 근데 코스피는 계속 상승했고 그리고 수출액 자체도 증가했었죠. 그때가 이제 반도체 호황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환율은 150원이나 하락했지만 1년 동안 수출액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수출 물량이나 수출 단가가 상승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은 그냥 원화 강세라는 현상,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걸 가져온 배경, 원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통할 때는 정말 짧은 기간에 환율이 뭐 며칠 사이에 급락을 했고 그때는 이제 며칠 사이에 수출 단가나 수출 물량이 급변하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에는 환율이 너무 빨리 변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맞아요. 기업이 부담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그 통화는 그 나라의 체질, 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 경상수지 잘 흑자 내고 많이 잘 나갈 때는 뭐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획재정부 출입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거는 방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변동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구두 개입을 할 때도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을 좀 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뭐 약간 교과서적인 멘트긴 한데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편이었습니다. 초급편이었고 요 이제 살살 중급편으로 좀 가볼게요. 중급편.